여러분은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고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25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명 중 1명만이 이 희귀한 추가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뼈를 경늑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비뼈 위, 목 바로 밑 쇄골 위에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고 아플 경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스키의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헤테로크로미아, 이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의 헤테로와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의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중심 또는 부분적 이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색증은 두 눈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에요. 한눈에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중심적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이색증이 있는 사람은 눈의 일부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부상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도로 희귀해요.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해요. 눈 색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회색입니다. 파란 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파란 눈도 매우 희귀해요. 세계 인구의 약 8에서 17%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눈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은 눈의 층에 있는 적은 멜라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약 회색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심지어 더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지만 이건 종종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치의 도움 없이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뿔 세포라고 불리는 것 덕분에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어서 사색형 색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공,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을 목젖이라고 부릅니다. 목젖은 라틴어로 작은 포도라고 번역돼요. 놀랍게도 약 2%의 사람들이 국외수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건 목 안에 있는 이 필수적인 기관이 갈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티에서 이런 멋진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국외수혈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먹고 마시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투가 약간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목젖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특별한 신체 특징은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자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콜라 테슬라, 마가렛 대처,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DEC2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는 우리의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거나 배고프게 해서 언제 자거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연적인 생체 시계죠. 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겪습니다. 4-5시간만 자도 충분하죠. 제가 꼭 갖고 싶은 초능력이에요. 슈퍼히어로 같은 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떨까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또한 피부가 덜 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에서도 무사하고 세월의 흐름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줄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분의 속눈썹이 있다는 의미예요. 혹시 의학적인 측면에서 궁금하다면 두 줄 속눈썹은 특정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 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분의 속눈썹 층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매우 불쾌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리섬유 모발 증후군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증상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머릿결이 푸석하고 건조해지는 것의 원인이에요. 이런 머리는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말 그대로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한 모발이 두피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어요. 색상은 밝은 금발이나 은발에 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원통형인 머리카락 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삼각형이나 하트 모양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완전히 평평해요. 확실히 밝혀진 경우가 1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가지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은 꽤 멋진 특징을 발전시켜 왔어요. 설명드릴게요. 고지대 환경에는 산소가 더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해 왔어요.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적응해 왔어요. 그들은 몸에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모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부분 백색증이에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발 일부분에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가 부족합니다. 헤어라인 앞 이마 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눈썹이나 속눈썹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증상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없애고 싶다면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게 매우 멋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비누 맛이 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고수에서 불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고수가 비누 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맛 자체보다 식물의 냄새와 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 하나지만 고수를 정말 먹어보고 싶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속임수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요리에 고수를 사용하기 전에 으깨세요. 그게 왜 도움이 될까요? 고수를 으깨면 비누 맛을 나게 하는 화학물질들이 분해되고 불쾌한 맛이 덜 나기 때문입니다. 지문처럼 여러분의 눈 색깔은 독특합니다. 눈 색깔은 심지어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각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눈 색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안구의 색깔 부분인 홍채입니다. 홍채는 색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색소에 따라 우리가 어떤 눈 색깔을 가지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색소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눈 색깔을 가진 두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신체의 세 가지 특정한 유전자가 멜라닌 수치를 결정하고 색소를 결정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눈의 사람들은 홍채의 멜라닌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이 더 많은 사람들은 갈색과 헤이즐처럼 더 진한 눈 색깔을 갖게 됩니다.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멜라닌의 풍부함에 의해 야기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완전히 검은 홍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눈은 매우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갈색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눈의 색이 얼마나 어둡거나 밝든 간에 눈 색소가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밝은색 눈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햇빛이 강한 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빛에 더 민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밝은색 눈을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갈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야 한다면 선글라스를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홍채는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색소를 덜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닌은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야간 시력이 더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낮 동안의 밝은 빛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운전하는 것이 더 편한데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많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글라스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장 특이하고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보통 선천성 색소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멜라닌의 부족으로 인해 홍채가 투명하기 때문에 이 희귀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는 눈이 붉으스름한 색조를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빨간색이 파란색과 섞여서 아름답고 매우 희귀한 보라색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런 눈은 밝은 빛으로부터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눈 색깔은 아마도 스포츠 경기 실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루이빌 대학의 연구원들은 파란색과 녹색 눈의 학생들이 골프, 볼링, 당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게임에서 더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학생들은 수비나 공을 치는 것과 같은 반응에 더 뛰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8%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란 눈은 태어날 때 가장 흔합니다. 보통 멜라닌은 성인의 색소 양에 달할 때까지 시간에 걸쳐 발달합니다. 눈 색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홍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얼굴이나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살면서 크게 변한 것과는 달리 눈과 홍채는 여러분이 몇 살이든 간에 하나의 안정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채의 평균 직경은 1.3cm입니다.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굴곡, 점, 고리, 주름이 매우 풍부합니다. 보통 홍채의 패턴은 2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매우 독특합니다. 심지어 왼쪽 눈의 패턴은 오른 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느 사람과의 눈과도 같지 않습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은 남성의 약 8%와 여성의 0.5%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색깔 자체는 보이는 것만큼 안정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이 사람들은 지리적 위치, 언어, 성별과 같은 많은 요인에 따라 색을 다르게 경험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친구와 같은 일몰을 즐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입도 꽤 독특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일치하는 동일한 치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이 사소한 습관조차도 치아 형성과 치열의 독특함에 영향을 미치죠. 냅킨이나 거울에 찍힌 립스틱 자국이 입술 주인에 따라 항상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각 개인의 입술 프린트 패턴이 독특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별에 따라 어떤 특징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입술에 있는 작은 주름들의 개별적인 패턴은 주요 생체 인증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이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뢰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혀의 모든 작은 돌기와 능선은 특별한 개별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혀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미래에 이 주제가 좀 더 연구된다면 혀 생체 인증은 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각 개인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는지, 성도의 길이, 그리고 매일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 역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비록 몇몇 재능 있는 배우들은 유명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컴퓨터 기술은 여전히 차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손바닥 지문은 손가락 지문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은 변하고 나타나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 자체와 그 모든 미세한 디테일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개인 표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발가락 지문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10개의 손가락 지문과
10개의 발가락 지문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발가락은 다른 모든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다릅니다. 이 놀라운 다양한 패턴들은 태아 단계에서 태어나기 전에 발달합니다. 웨이의 모양은 10살이 되면 완전히 형성됩니다. 귀는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질 수 있고 중력이 귀를 약간 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귀는 남성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돌기와 능선으로 이루어진 귀의 모양은 매우 독특해서 생체인식 전문가들은 귀를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귀의 크기와 위치를 스캔하고 재현했습니다. 이 연구는 99.6%의 정확성을 보여줬어요. 마치 손가락 지문처럼요. 걸음걸이 분석은 사람을 식별하는 또 하나의 생체 공학입니다. 걸음걸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는 날까지 많은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자고, 서고, 걷고, 뛰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의 모든 신체 움직임을 포함하죠. 걸음걸이가 독특한 것은 각 개인의 운명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훈련 없이 개인의 걸음걸이의 특징을 구별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에는 뇌로 메시지를 보내는 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눈만큼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에 관한 많은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왼손의 약지에 관한 겁니다. 왼손의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이 손가락이 왼손에서 심장으로 피를 직접 운반하는 특별한 정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베나 아모리스라고 불리죠.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이 로맨틱한 신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혔어요. 손의 혈관 네트워크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손가락의 혈관은 똑같이 특별합니다. 그 믿음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되었고 서양에서는 이 결혼 풍습을 채택했어요.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불가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오른손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 인간의 뼈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옷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보통 뼈는 여러 층의 세포와 조직 아래에 숨겨져 있는데 조밀하고 단단하며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과 미네랄을 저장해주죠. 혈구가 생산되고요. 대부분의 뼈 조직들은 단단하지도 않아요. 뼈를 통과하는 여행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우선 여러 층의 다양한 조직을 먼저 통과해야 해요. 먼저 가장 큰 장기인 피부를 비집고 들어가야 해요. 조심해요. 이곳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모낭, 땀샘, 신경말단, 그리고 혈관이 있는 미로예요. 피부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는데 이것의 주 목적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층에는 각각 지방 한 방울씩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봉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근육 안에 도달해요. 근육의 세포는 섬유질이 많고 길어서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몸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죠. 세포는 뭉쳐져서 형성되기에 이 조직층을 통해 이동하는 게 어려운데 바로 이것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 밴드 한 다발을 갖고 스트레칭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힘들죠? 근육 조직이 이렇게 튼튼해요.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르니 가늘고 촘촘한 막이 보이네요. 뼈의 바깥쪽 표면이에요. 2층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혈관들도 보이네요. 작고 수직인 가지들이 뼈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뼈 속 깊이 뻗어 있어요. 이 가지들이 아주 작은 관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표면층 내부는 줄기세포로 채워져 있어요. 어릴 때 가장 바빴다가 성장하면서 덜 활동적이게 되죠. 하지만 뼈가 손상이 되면 다시 치유를 활발히 수행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뼈는 멀쩡하네요. 하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근처 혈관들이 피를 흘리며 상처 주위에 두꺼운 덩어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약 이틀이면 그 부위가 수많은 뼈를 생성하는 세포들로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이 세포들은 변화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되어 골절된 뼈 양끝 사이에 새로운 뼈를 만들 거예요. 어쨌든 이제 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부드럽고 단단한 바깥층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할 때네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치밀뼈라고도 불리죠. 이런 종류의 뼈는 보통 몸의 연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뼈를 거의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부분이 전체 골량의 80%를 차지해요. 치밀뼈를 지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세한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원통 안에는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뼈의 신경섬유와 혈관이 들어있는 중심관이 있어요. 원통은 뼈를 따라서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줘요. 일단 이 아주 단단한 층을 통과하면 주변의 풍경이 확 바뀌어요. 해면골에 이르렀어요. 이름 그대로 이것은 작은 바늘로 이루어진 해면이나 벌집 같아 보여요. 이 뼈 조직은 치밀뼈보다 밀도가 훨씬 낮고 유연하며 또한 훨씬 가벼워요. 해면 조직은 여러분이 탐험하고 있는 뼈의 끝부분 가까이에만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이 긴 뼈 중 하나에 있다는 건데 이 뼈의 구조는 다른 것들과는 약간 달라요. 중간에는 터널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물질로 채워진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치밀뼈로 되어 있어요. 이걸 황골수라 하는데 지방이 풍부하죠. 하지만 해면골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이건 주로 긴 뼈 끝, 등골 안쪽, 관절 부근에서 발견돼요. 이 해면 같은 조직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긴 적골수로 가득 차 있는데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골격을 통해 더 멀리 여행하면서 여러분은 뼈가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골, 폭보다 길이가 더 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허벅지 또는 위팔뼈 및 발가락과 손가락 뼈들이에요. 편평골, 얇고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 뼈들은 층을 이룬 케이크 같아요. 평행으로 된 두 겹의 치밀뼈 사이에 낀 해면골이죠. 갈비뼈와 두개골에 있는 대부분의 뼈가 편평골이에요. 단골, 정육면체 같이 생겼고 주변 안이 스펀지 같은 얇은 층의 치밀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골은 여러분의 손목과 발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종자골, 이 뼈들은 힘줄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 목적은 힘줄을 관절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슬개골을 포함해서 발, 손, 무릎에 많이 있어요. 이 뼈는 미랄같이 생겨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불규칙골, 모양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주에도 들어맞질 않아요. 얼굴뼈의 대부분과 두개골의 일부분이죠. 성인 골격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뼈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거의 2배 되는 뼈를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자라면서 이 작은 뼈들은 서로 융합되어 성숙하면서 더 큰 뼈가 됩니다. 만약 한쪽 뼈가 부러지면 주변의 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뼈가 낫는 데는 보통 12주가 걸려요.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동전보다 수십 배 더 작아요. 이 뼈는 등골이라 불리고 중위에 위치해 있어요. 이 작은 뼈는 참깨 2개 정도의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은 10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매년 뼈의 미네랄 함량 10%가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매년 100만에서 300만 보를 걷죠. 그래서 뼈는 회복력이 좋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가장 길고 단단한 뼈는 다리에 있어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걸쳐 있어요. 여러분의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지만 뼈로 쳐주지는 않아요. 몸 안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손과 발에 있어요. 몸에서 다른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뼈는 설골이에요. 혀 밑바닥에 있는 V자 모양의 뼈로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사람들 중 1%는 13번째 갈비뼈를 갖고 태어나요. 뼈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겉은 다소 노랗거나 분홍색이고 속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건 내부와 주변의 혈관 때문이에요. 뼈가 골절되면 아야! 새로운 뼈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저절로 나아요. 깁스는 뼈가 곧게 치유되게 도울 뿐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진 뼈를 다루는 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골절된 뼈를 교정하고 천으로 붕대를 감았었어요. 뼈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어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에게만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죠. 뼈는 30세의 최대 밀도에 도달해요. 인간을 포함해서 전 세계 동물 10%만이 척추동물인데, 즉 골격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골이라 불리는 특수 조직의 코팅은 뼈를 덮어 다른 조직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방지해줘요.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그 밑에 있는 섬세한 조직과 신경을 보호해주죠.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은 사실 무릎이에요.
동일하게 큰 뼈 3개를 연결하려면 커야 하는데 이는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대퇴골, 슬개골, 그리고 정강이 뼈예요. 어떤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뼈들은 이빨 사이, 두개골 안쪽, 그리고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어요. 뼈는 칼슘과 인산염 같은 미네랄을 저장해요. 필요할 때 혈류로 방출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척골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뼈가 아니에요. 이건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여길 부딪히면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죠. 신경이 관통하는 위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 아닌데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 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C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C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심장, 폐, 그리고 심장. 혼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펜은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몸의 오직 43%만이 실제로 여러분입니다. 나머지는 친절한 이웃인 미생물이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장 속에 살지만 몸의 다른 부분에도 퍼져 있고 절대 몸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몸 안에는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만약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을 조사해서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의 유전자와 그들의 조합이 될 거예요. 토마토는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 자신인 부분만 비교하면요.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꽤 큽니다. 거의 베개 뒷만큼 커요. 매우 주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 안에 압축될 수 있어요. 만약 뇌를 평평하게 펼 수 있다면 그 큰 크기에 놀라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고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뇌는 단기 기억에 오직 7비트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용량에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도에 가지고 있던 전화기라도요. 그건 단지 8비트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작업 기억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인 대화, 도시에서 길 찾기, 심지어 운동 비디오에서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가장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건 중심 기억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자신감을 주죠. 비록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뼈는 나이가 들면서 더 부서지기 쉬워지고 척추는 더 압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에 약간 더 키가 큽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여러분이 잠든 동안 휴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불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순간 정지하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재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즉,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끌 수 있다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항상 두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와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의 도움을 받습니다. 체지방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비축물, 충격 완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허리 부위로 모이는 이유는 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뼈도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혈류로 칼슘을 공급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의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을 위해서 뼈에 저장됩니다. 두개골은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 즉 아래턱 뼈는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만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두개골 부위입니다.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습니다. 등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쌀 한 톨보다 작습니다.
몸 안에 있는 유머 있는 유일한 뼈는 바로 팔의 윗부분에 있어요. 영어로 유머러스라고 불리는 상완골이에요. 물론 유머가 있다는 건 그냥 농담이죠.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안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건 측두근인데 관자놀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도 음식을 씹는 것을 돕습니다. 정말 빠른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작용이 일어날 때 이 근육은 눈꺼풀을 10분의 1초 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깔들은 이 세 가지 색상의 조합입니다. 사람의 눈이 몇 가지의 색을 구분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개의 조합을 볼 수 있어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쥐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입안에 초콜릿 바가 있든 훈제 생선이 있든 간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잠든 동안 후각은 완전히 꺼집니다. 뇌는 어떤 냄새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멍멍이의 짓이 분명해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유리, 동전과 같은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한 대를 다 먹은 남자도 있었어요. 여러 해가 걸렸지만 조금씩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금속 식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행기가 뱃속에 계속 남아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그 남자는 아니요, 그냥 다 통과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지원했어요.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이나 저녁을 든든히 먹고 나서 잠이 쏟아지는 건 기본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뇌는 음식을 먹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냄새와 혼동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냄새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뇌는 선물을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는 우리에게 옥시톡신의 형태로 이런 행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행복 호르몬이죠. 눈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날까지 발명된 어떤 카메라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생체 발광을 합니다. 심해 생물처럼요.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의 빛은 너무 약해서 매우 민감한 장비로만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다 됐네요. 가봐야겠어요. 어느 날 코가 막히면 원활한 호흡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밤들이 생각나죠? 우리 몸은 매일 우리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체가 매 순간 하는 놀라운 일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수많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각막은 빛을 능숙하게 굴절시키는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홍채 또는 색소 부분은 빛의 양을 조절하고 수정체는 나머지를 망막에 초점 맞춰요. 마지막으로 망막은 이 모든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뇌로 보내 해석하고요. 많은 작업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밀리초 안에 완료됩니다. 즉, 단 1분 동안 우리의 뇌는 약 6억 비트의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성은 55%, 남성은 65%예요.
이러한 수분 균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수분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수분 모니터는 땀을 흘리거나 심지어 호흡을 통해 수분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항상 살펴봐요. 수분량이 1%만 손실돼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슴에서 뛰는 심장들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심장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뛰죠. 심장이 뛰는 속도는 체력, 감정, 체격에 따라 심지어 조금 더 힘이 필요한 새로운 요가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성인이 휴식 중일 때 분당 60에서 100회의 심장박동을 한다고 말해요. 자, 건강해질수록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어들고 심박수가 분당 40회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간 쿵쿵거릴 때마다 약 70mm의 혈액을 몸 주위로 밀어내요.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80회라면 심장은 60초마다 5.6리터의 혈액을 내보내는 셈이에요. 혈액 손실 후 신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성인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약 4.7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실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24시간 이내에 손실된 부피가 대체돼요. 그리고 몇 주 안에 우리는 새 것처럼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매 초마다 약 200만 개의 신선한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1분에 1억 2천만 개씩이에요. 백혈구와 혈소판의 경우 그 과정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호흡 메커니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인의 일반적인 호흡 횟수는 1분에 약 12회에서 20회예요. 하지만 유아의 호흡 속도는 분당 30회에서 60회로 더 빠릅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요. 뇌의 명령센터는 횡격막으로 신호를 보내 횡격막을 평평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갈비뼈와 복부 근육이 가슴이 확장되도록 조절하여 공기를 폐로 끌어당깁니다. 숨을 내쉬는 건 조금 더 쉬워져요. 소모된 공기는 탄력이 있는 폐에 의해 밀려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복근이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죠. 독서의 경우 우리의 두뇌는 분당 최대 1000단어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단 2시간 30분 만에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뇌가 독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반드시 일직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은 사카데즈라고 불리는 독특한 움직임을 해요. 텍스트를 앞뒤로 빠르게 점프하는 동작인데요. 때로는 큰 도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매 초마다 수없이 발생해요. 도약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그리고 당면한 주제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달라져요. 과학, 대중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얼굴과 몸은 끊임없이 각질층을 제거해요. 네, 집 주변에 쌓여있는 먼지의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피부세포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세포 교체에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고 피부세포가 쌓이면 안색이 다소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보습제나 세럼 등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혀 없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혀는 입술과 치아와 함께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유연하고 빠르며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동작을 통해 1분에 90개 이상의 단어를 내뱉을 수 있어요. 혀를 사용하지 않고 발성할 수는 있지만 T, D, L, R과 같은 자음을 발음하려면 혀가 필요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해적이라면 으얼 겁주는 소리를 낼 때도요. 이 중요한 기관은 앵무새가 대부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이유와 같아요. 앵무새는 혀가 두껍고 근육의 움직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매분마다 15에서 20회 눈을 깜빡입니다. 많은 횟수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약 10%를 눈을 감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눈 깜빡임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게 주된 이유긴 하죠. 그리고 눈꺼풀의 도움을 받아 안구 전체를 약간 덮는 막을 만들어줘서 가려움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건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깜빡일 때 우리 뇌는 미니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해요. 이는 시각과 주의력과 관련된 일부 부위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주의력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순간은 우리 뇌의 시간여행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원한다면 미니 파워 낮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분에 35개에서 48개의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은 일, 기분, 심지어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의 형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뇌세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건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뇌에는 수많은 뉴런이 존재하며 이 매혹적인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하를 방출합니다.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뇌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음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이 신호가 파도처럼 수천 개의 뉴런을 통과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이라는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1칼로리는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약 4,200줄이에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매분 거의 6,000줄로 변환되는 거죠. 음식을 먹은 후 음식은 입을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 혈류를 따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산소와 기타 유용한 물질을 세포로 운반하는 작은 배달 트럭을 상상해 보세요. 세포 내부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미니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배달된 물질을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로 전환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것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통화입니다. 이는 더 많은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우리가 움직이거나 전기 충격을 통해 다른 세포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보면 제 몸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에겐 육감이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 덕분에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거나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성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어요. 코, 입, 그리고 목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결정하죠. 목소리가 깊다면 성대가 더 두껍고 평균치보다 구멍이 넓어서 소리가 더 울려 퍼지죠. 깨어날 때 즈음이면 가장 최근에 꿨던 꿈의 50%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10분 지나면 90%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얼굴이 빨개지면 얼굴과 함께 위벽도 빨개져요. 교감신경계가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모낭에는 비강과 같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샌다루드가 그 초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에 있는 500만 개의 모낭 중에서 10만 개가 실제로 머리에 있어요. 보통 인간은 평생 동안 약 35톤의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그건 스쿨버스 3대와 맞먹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간지럼을 태울 수 없어요. 그건 뇌가 몸이 간지럼을 타는 걸 대비시키고 전형적인 웃음? 미안해요.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카락은 100g까지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해요. 두피도 그 정도로만 강했다면 머리카락으로 코끼리 2마리의 무게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눈에는 256개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손가락에는 40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 스캔이 지문보다 더 신뢰받는 거예요. 손 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엄지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그게 없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오른손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여러분의 키와 같아요. 보통 사람은 평생 동안 2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침을 생산해내요. 척추는 좋은 기억력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자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더 좋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소름은 아주 오래전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들은 적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털을 곤두세우곤 했었어요.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씩씩거리고 등을 구부리죠. 왼쪽 폐는 심장에게 공간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아요.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는 무게만 있어요. 다음번에 딸꾹질이 나면 의자 위로 몸을 구부려 보세요. 컵의 반대쪽에서 마시는 것도 딸꾹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가 없어도 수월하게 생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썹 생명은 약 4개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눈썹이 자라죠. 다른 인간을 비롯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늦은 오후에 말이에요. 얼굴빛이 가장 세요. 심장의 고동 소리는 사실 안에 있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예요. 가사는 럽덥, 럽덥이에요. 숨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어요. 숨 쉴 때 위로 통하는 관이 닫혀요. 삼킬 때는 폐로 가는 관문이 일시적으로 닫혀요. 모든 사람의 1%만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에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분당 15에서 20번 혹은 하루에 3만 번 눈을 깜빡여요. 눈은 몸 전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을 볼 땐 분당 5번 정도 깜빡여요. 눈의 색깔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에 의해 결정돼요.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멜라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파란색 눈을 가졌다면 눈 조직이 완전 무색이란 걸 의미해요. 눈은 물과 하늘이 그렇듯 색을 띱니다. 빛을 흩뿌리고 푸른 빛을 반사하죠. 푸른 눈을 가진 최초에 알려진 사람은 약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태어났어요. 몸에는 약 3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발바닥과 손바닥, 이마, 겨드랑이, 그리고 볼에 있어요. 매번 재채기할 때마다 공기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코 밖으로 이동해요. 귀지에 밀랍은 없어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져 있죠. 기지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그게 박테리아, 먼지, 그리고 건조함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귀지의 생산을 촉진시켜요. 만약 누군가가 사람의 눈으로 카메라를 만든다면 해상도는 576메가픽셀이 될 거예요. 뇌는 250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1분마다 한 번, 잠자는 동안에는 1시간에 3번 삼켜요. 그러면 하루에 총 600번 삼키는 거죠. 여러분이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씹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으로 씹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은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고유의 지문이 다시 복원돼요. 모든 인간은 귀에 독특한 모양의 솟은 부분과 깊은 주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귀 안쪽의 미세한 털세포 때문에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이 걷는 방식은 고유한 특징이에요. 기계는 여러분이 걸음을 뗄 때마다 내는 뚝딱거림, 튕김, 그리고 다리를 흔드는 방법들을 쉽게 구별해요. 후각은 어떤 음식이든 맛의 80%를 맛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후각을 약하게 만드는 코를 잡는 행동이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간식을 먹을 때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얼굴 및 미래에 대한 과제들을 더 잘 기억하지만 완료한 일에 대해선 쉽게 잊어버려요. 남자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색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기분과 식단 습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어요. 매일 3,000억 개의 새 세포들이 몸에서 태어나요. 바로 그게 재활용이죠. 손가락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관절은 손바닥과 팔뚝의 근육 덕분에 움직여요. 손톱은 발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햇빛과 공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눈은 거꾸로 된 세계의 2D 이미지를 뇌로 보냅니다. 뇌는 그걸 빠르게 수정하여 익숙한 똑바로 된 3D 이미지를 만들죠. 뇌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샌다면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눈썹 사이의 공간은 공식적으로 미간이라고 불려요. 여러분은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중력은 뼈 주변의 연골을 압축시켜 잠자리에 들 때쯤 여러분의 키를 더 작게 만들어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오른손 손톱이 왼손 손톱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건 여러분이 그 손을 더 자주 사용하고 어떻게든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몸이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그쪽에 더 많은 피와 영양분을 보내려고 하죠. 매일 건강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16만 킬로미터를 걸었을 거예요. 그건 적도를 4바퀴 돈 것과 같죠?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이고 여러분이 그것 위에 앉아있네요. 가장 작은 근육은 귀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등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뇌로 음파를 전달하는 걸 책임지고 있죠. 여러분은 평생의 약 5년을 먹는 데 보내고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70kg 나가는 평균 성인은 약 10kg의 골격을 갖고 있어요. 심장은 일생 동안 25억 번 이상 뛰어요. 피부 두께는 몸 전체에 걸쳐 달라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장 두꺼운 피부가 있고 가장 얇은 것은 눈꺼풀에 있어요.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는 데는 28일에서 30일이 걸려요. 간이 반밖에 안 남았더라도 여전히 원래 크기로 재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겨우 10일에서 14일 정도만 살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럼 모든 맛이 신선하게 느껴지나요? 심지어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도 뇌는 그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뇌의 주 기능은 에너지 비용으로 보자면 매우 비싸요. 엄지발가락은 몸무게의 40%를 지탱해요. 그것 없이는 달리고 걷는 게 느려지고 짧아지고 덜 효율적이게 될 거예요. 무중력 상태 덕분에 우주에 있을 때 각 척추골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팽창해요. 그래서 키가 5cm까지 더 커질 수 있어요. 평균 성인의 신체는 7,000자의 원자의 고양이에요. 이건 70억의 억배 또는 7 뒤에 0이 27개 붙은 것과 같죠. 애벌레는 여러분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4,400개 대 650개죠. 여러분의 주변 시력은 거의 검거나 힙니다. 그건 옆면보다 망막 중앙에 색을 감지하는 원추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 성인의 몸은 비누 7개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지방이 세포에 있어요. 땀 자체는 아무 냄새 안 나요.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가 그것과 섞여 악명 높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진에 눈이 붉게 나오는 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동공이 수축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예요. 빛의 큰 폭발이 망막에 도달했다가 다시 튀어나오죠. 두려울 때 아드레날린이 체내에 침투하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투쟁도주 반응을 발생시켜요. 몸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혈류를 보냅니다. 여자는 2개의 X 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들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염색체 중 하나의 이상이 있다 해도 여자들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씬하거나 통통해도 다른 사람들과 정확하게 같은 양의 지방세포를 갖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시 커질 수 있어요. 몸의 모든 근육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뼈와 양쪽 끝에 연결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혀예요. 혀는 목 한쪽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웃긴 소리를 낼 수 있게 자유롭게 있죠. 가끔 눈 바로 앞에서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파리들은 눈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에요. 이건 눈 한 부분에 특정 부분의 작은 구조적 결함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방해받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약 2만 개의 단어를 말하는 반면 평균 남자는 7,000개의 단어만 말해요. 그건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여성들에게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만 보면 좀 으스스해 보일 거예요. 또 몸 전체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있어요. 각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고 각 발에는 26개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안에는 큰 동맥이 있어서 엄지손가락만의 맥박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맥박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을 감는 데 보내요. 그게 다 눈을 깜빡거리는 시간이죠. 사람들은 박쥐나 돌고래처럼 반향 위치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은 물체에 반사되는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반향 위치 측정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잠들기까지 7분이 걸려요. 그러나 그 과정을 120초로 단축시킬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코를 볼 수는 있지만 뇌는 그걸 무시하기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야를 방해하게 될 거예요. 약 12%의 사람들이 컬러 꿈을 꾸지 못해요. TV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잠든 직후 모든 근육은 동시에 이완돼요.
뇌는 여러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모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 빠르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속에서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씨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접지력을 주었죠. 발가락에도 주름이 져요. 젖은 노면에 안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죠. 수세기 전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과 뿌리를 씹기 위해 사랑니를 사용했어요. 뇌가 점점 커지면서 입안에 더 적은 공간이 남았고 사랑니는 여분의 치아가 되었죠. 이제 이것 없이도 음식을 요리해서 살 수 있어요. 매일 평균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약 515개의 화학물질을 발라요. 그것들은 데오드란트, 샴푸, 컨디셔너, 보습제, 그리고 다양한 미용 제품에서 나오죠. 대부분은 무해예요. 잘 때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재채기를 활성화하는 코의 신경세포도 자고 있기 때문이죠. 자면서 냄새도 못 맡아요. 보통 사람은 눈썹당 250개의 털이 있는데 운 좋은 몇몇 사람들은 총 1100개의 털이 있어요. 눈에 빗방울과 땀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여러분의 뼈는 10년 정도마다 완전 재생해요.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요. 어른은 1분에 12번에서 16번 숨을 쉬어요. 하루에 총 17,000에서 23,000번의 호흡에 달하게 되죠. 만약 전체 혈관망을 펼쳐놓는다면 그 길이는 지구 2바퀴를 돌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뻐근할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보다 혀의 미뢰가 더 많아요. 여자의 35%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며 혀의 펀처로 낸 구멍만한 공간에 30개 이상의 미뢰가 있어요. 여자들에겐 설탕은 더 달고 소금은 더 짜게 느껴져요. 금발들은 가장 많은 수의 모낭을 갖고 있는데 약 14만 6천 개예요. 2위는 흑발인데 11만 개의 모낭을 가졌어요. 갈색머리라면 머리에 약 10만 개의 모낭이 있을 거예요. 평균 모낭수 8만 6천 개로 빨강머리들이 머리카락이 제일 적어요. 나이가 들면서 발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게 뼈가 자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체중 증가와 인대의 손실로 발이 점점 더 납작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에서 위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실제로 장기 중 일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장이나 위처럼 다소 느슨하게 연결된 장기에서 일어나며 무해예요. 치아 바깥쪽에는 상어만큼이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에나멜이 있어요. 그래도 상어만큼 날카롭진 않아요. 머리카락은 젖으면 길이가 약 30%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뇌는 끊임없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몸속에 있는 비축량의 20%를 사용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최대 50%까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쓸 수 있어요. 뇌에 있는 모든 주름을 펴기로 한다면 베갯잎 크기만한 납작한 표면이 될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은 리듬과 동기화돼요. 템포가 빠르면 박동도 빨라지죠. 횡격막은 가끔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갑자기 더 많은 공기를 마시게 돼요. 목구멍이 닫히고 그걸 들이마시는 걸 방해하죠. 이게 바로 딸꾹질이에요. 모든 우주 영화에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도 바로 얼진 않을 거예요. 우주진공은 훌륭한 절연체여서 얼마간 열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있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이 되었어요. 그것들 거의가 별에서 만들어졌고 몇몇은 여러 초신성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여러분을 거대한 소성단으로 만들어주네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사람들이 하품하는지 몰라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그게 뇌를 식혀주고 체온을 조절한다고 해요. 인간은 턱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심지어 침팬지와 고릴라도 내려갔다가 앞니에서 뒤로 가는 아래턱을 갖고 있어요. 숨 쉴 때 대부분의 공기는 한 개의 콧구멍을 통과해요. 몇 시간 후 다른 콧구멍으로 통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숨을 쉬죠. 코는 400개의 다양한 종류의 냄새 수용체로 약 1조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손가락 마디를 구부릴 때 들리는 소리는 관절에서 가스방울이 터지는 소리예요. 숨을 쉬고 TV를 보고 심지어 잘 때도 우리는 칼로리를 소모해요. 60세가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맛이 이상하다거나 쓰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인식하는 데는 0.05초밖에 안 걸려요. 그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 추위, 그리고 부식은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못해요.
약 1%의 사람들이 눈에 특수렌즈가 없어서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는 그 1%에 속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면 뇌의 절반은 껴 있어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재채기 소리는 여러분의 코 크기에 달렸어요. 코가 클수록 재채기 소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더 많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죠. 꿈에서 본 모든 낯선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제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억을 못할 뿐이죠. 다른 세포와 달리 뉴런은 자신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루에 8시간씩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한다면 인간 유전체를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난 시간 낭비 같네요. 윗입술과 코 사이에 깊이 들어간 곳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인중이죠. 어떤 사람들은 새처럼 행성의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어요. 저요? 전 아니에요. 제 GPS도 거의 못 쓰는데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물이에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추출하고 합성하여 판다의 몸무게를 보존해요.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들쥐에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미생물 군집 발달을 돕습니다. 수백만 종의 미생물은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모두 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살을 빼거나 찌워야 할 때 이 미생물을 점심에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을 쫓고 싶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섭취해요. 뼈 조직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의 일부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증식해요. 여러분 키보드에도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됩니다. 몇 분 후 이 두 개는 증가하여 다시 분열해요. 4개의 미생물이 나타나고 각각 둘로 갈라져요. 박테리아 군집은 빠르게 성장해요.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하나의 미생물이 단 24시간 만에 1톤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5일 후면 박테리아는 모든 바다와 해양을 채울 거예요. 지구 전체 무게보다 더 나갈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통제 없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건 없어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아요. 건조함, 물, 빛, 고온, 가스, 습도 이 모든 현상이 미생물의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에 미생물은 지구상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담당합니다. 땅 위에 버려진 사과가 세균과 박테리아 때문에 썩고 있어요. 미생물 때문에 빵에 곰팡이가 펴요. 하지만 미생물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다른 생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대한 박테리아는 작은 박테리아를 흡수해요. 가시가 달린 미생물은 기다란 미생물을 물리쳐요. 박테리아에 침투하여 세포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미생물 군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강한 면역세포를 만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로봇을 닮은 생물도 있어요. 기계다리가 달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이런 특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이에요. 이것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는 통제되지 않는 미생물의 증식으로부터 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요.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때 부패 폐기물을 남겨요. 이 쓰레기는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 미생물과 싸우고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 방어자들은 지구를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만 공격하거든요. 매 초마다 수십억의 미생물이 수십억의 박테리오파지와 싸우고 있어요. 비디오 게임 같죠? 수정머리를 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안에 유전 코드를 주입합니다. 이 코드는 미생물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되는 분리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나서 다음 박테리아로 이동해요.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으면 약자가 사라져요. 씻어내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올 거예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 새로운 세균이 손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전투가 다시 시작돼요. 손끝에서 말이죠. 몸 안에서는 몇몇 박테리아들이 해를 끼치려는 미생물들과 싸우며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장에 있는 일부 미생물은 우리 기분 상태를 좌지우지해요. 또한 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 박테리아도 있어요. 어떤 미생물은 동물과 곤충의 행동을 통제해요. 과학자들은 미생물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세계의 지배자예요. 인간과 최초의 동물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높이에서든 떨어진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히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면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낙하산까지 없다면요? 이때의 트릭은 셔츠, 바지를 사용하거나 팔다리를 벌려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보세요. 그래도 뭐 항상 유명해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들어보시죠.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성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1월 26일 그녀가 일하던 비행기는 폭발했고 그녀는 놀라운 높이에서 떨어져 살아남았습니다. 10km의 높이에서 떨어져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는 회복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착륙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있습니다. 머리로 착륙하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간의 333 생존 법칙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산소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몰을 보거나 꽃냄새를 맡거나 크고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를 좋아하신다면 산소에게 감사해 하셔야 할 거예요. 놀라운 기체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산소 없이 우리가 이 중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산소 없이 2분이 지나면 보통 인간은 기절하게 될 겁니다. 10분이 지나면 글쎄요, 보통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건강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가장 오래 숨을 참은 사람은 24분 3.45초를 버텼습니다. 첫 비행기의 비행시간보다 100배 더 길어요. 라이트 형제를 이겼죠. 2016년 스페인인 알렉시스 세구라 벤드렐은 통제된 수영장에서 숨참기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최대한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물고기처럼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상하지만 물속에서 숨을 참는 건 땅에서 참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수영은 우리의 다양한 반사작용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거든요. 산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H2O와 맛있는 음식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분 손실을 빨리 채우지 않는다면 약 3일에서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분 유지에는 공기의 습도, 사람의 나이와 신체 활동, 건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심장과 뇌와 같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이 장기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1979년 오스트리아의 한 남자는 물 없이 18일을 버텼습니다.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감옥 벽에 맺힌 물을 핥았다고 해요.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냉장고가 텅 빈 거예요. 음식이 다 어디 갔죠? 칼로리가 없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 올해 제가 계획했던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네요. 초반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비축해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소모되면 우리 몸은 지방, 근육, 다른 단백질로 목표를 옮겨가요. 그리고 뼈까지 내려갑니다. 단식은 우리 몸이 내부의 저장고를 열게 하는 흔한 방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오래 단식한 기간은 21일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단식으로 알려진 건 27세의 성인이 물과 비타민 보충제만 382일 동안 먹고 살면서 205kg에서 81kg으로 몸무게를 줄인 사건입니다. 우와! 우리 몸은 음식 없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겐 딱히 갈만한 슈퍼마켓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림에 꽤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다양하고 극단적인 생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서 얼마나 오래 수영할 수 있으신가요? 사막에 갇히면요? 산꼭대기는요? 로키 산맥, 스위스의 알프스,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을 오르는 것은 날씨 좋은 날에도 힘들지만 진정한 위험은 고산병입니다. 고산병은 약 절반 이상의 등반가들이 겪는 것으로 사람들은 약 2.5km 이상을 올랐을 때부터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 두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고산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많은 증상의 시작에 불과하죠.
적절한 준비 없이 5km 정도를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가면 폐에 물이 차거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고산병의 경우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선수든 게으름뱅이든 장사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는 9km의 높이로 등반가들에겐 궁극의 도전 과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 혹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를 2개나 붙인 길이와도 같아요. 2012년 10월 14일 오스트리아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고도의 저항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12만 8천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린 것인데요. 약 40km의 높이였습니다. 또한 시속 134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했는데 음속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 최초의 스카이다이버가 되었다는 건 놀랍지 않네요. 그는 적절한 장비를 확실히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탱크를 메고 압력복도 입고 안전 점검 과정도 거쳤죠. 높은 곳에 올라가실 거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된 계획은 사고를 예방한다. 극한의 더위에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하는 것은 온도만이 아닙니다. 습도도 정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공기가 덜 습할수록 우리 몸의 수분이 더 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실내가 110도가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덥고 습해서 아마 최대 3, 4분 정도밖에 못 버틸 거예요. 잠깐, 인간은 녹지 않죠? 40도가 넘으면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체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사막에 며칠 동안 갇혀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이요. 지구상 기록된 것 중 가장 뜨거웠던 기온의 사막은 네바다에 있습니다. 56.7도였다고 해요. 체온이 아주 빨리 내려가면 경련, 두통, 심지어 메스꺼움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장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본래의 체온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근육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위와 고통에서 벗어난 후에도 한동안은 신경 끝에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열을 내기 위해 몸을 빠르게 떠는데요. 이는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공기가 차가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는 떨면 몸의 열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300클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남극 대륙의 한 기지에서는 극한의 인간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죠. 참가자들은 화씨 200도로 가열된 사우나에서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츠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은 화씨로 영하 100도죠. 이들은 화씨로 300도라는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우나로 돌아오기 전에 남극 주변을 달려야 합니다. 피곤하네요. 잠깐 잠을 자야겠어요.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걸 거예요. 오늘 보낸 긴 하루로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알람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또렷하고 상쾌해지죠. 우리의 뇌는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위해서는 숙면 8시간이 필요해요. 잠은 우리의 기억력과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랜디 가드너는 친구들과 얼마나 오래 잠들지 않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죠. 이들은 11일 25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중 그리고 실험 후에 테스트를 했을 때조차 랜디는 농구를 할 수 있었고 뇌파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자,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확한 관성력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성력에는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좌우, 위아래, 앞뒤로 있어요. 우리가 헝겊인형처럼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관성력은 우리 몸에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그저 집에서 소파에 너무 빨리 앉을 때나 재채기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의 등을 너무 세게 때릴 때 관성력을 경험합니다. 조종사인 존 스텝은 인간이 관성력을 40G 이상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카레이서가 느끼는 양의 거의 10배죠. 실험은 겨우 몇 초 동안 진행되었지만 순간적으로 그의 몸의 무게는 거의 3175kg이나 나갔습니다.
생존은 늘 어떤 요소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땐 그저 시간과의 싸움일 때가 있죠. 가장 오래 산 인간의 현재 기록은 1875년에 태어난 잔 칼먼트입니다. 잔은 122세 5개월이라는 고령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개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종종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19세기에 한 과학자가 인간을 후각이 뒤떨어지는 종이라고 기록한 데서 비롯됐을 거예요. 아무도 이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감각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동물은 다른 종류의 냄새를 식별할 줄 알아요. 인간 지원자들이 냄새를 추적해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끈을 초콜릿 에센스에 담갔다가 풀이 무성한 들판을 가로질러 지그재그로 배치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 가리개를 했어요. 심지어 두꺼운 장갑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냄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고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은 개에 비해 특정한 냄새에 더 민감한데 과일이나 꽃향기 같은 거예요. 그것은 개의 진화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냄새에 대한 후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TV 화면은 시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TV 화면을 보는 것이 정말로 눈에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쳐다보면 눈이 긴장하고 피로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휴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이 삶의 다른 분야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중력 저하와 사회화 부족 같은 문제죠. 비록 생물 선생님이 이 재능이 지배적인 유전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시지만 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유전적 특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33쌍의 쌍둥이 중 7쌍의 쌍둥이가 이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이것은 이 특성도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즉 유전자는 혀를 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60년 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린다고들 하죠. 이것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감기에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세균이 젖은 머리에 특별히 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첫째,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둘째, 젖은 머리를 감기가 걸리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밖에 있을 때 세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중 관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꿈치를 턱에 대거나 손가락을 뒤로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몸의 특정 부위가 매우 유연해요. 종종 이 사람들은 이중 관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마치 몸 어딘가에 일종의 경첩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말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관절은 하나지만 이상한 모양의 끝을 가진 뼈를 가지고 있거나 결합 조직이 매우 유연한 거예요. 맹장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기관이라는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맹장은 사실 박테리아를 위한 저장고인데 좋은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를 위한 거예요. 맹장은 우리 몸이 특정한 문제와 질병과 싸울 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저장해요. 우리 삶의 초기 단계에서 맹장은 또한 특정한 종류의 항체와 함께 백혈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너무 쉽다고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가 배꼽 뒤쪽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복부 상단 장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 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이제 대략 손가락 너비 3개를 아래로 내려간 다음 손가락 3개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곳이 바로 위 중앙이에요.
혀에는 막구역이 없어요. 혀 지도는 아마도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인간의 입안 각 구역에서 실제로 맛이 등록되기 위해서 맛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등장했을 거예요. 이 연구는 혀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맛을 감지한다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종류의 미뢰는 입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뢰는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의 일반적인 4가지 맛 이외에도 함께 인정되고 있는 감칠맛도 포함해요. 우리의 두뇌는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실험했고 사용된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세포의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 피질, 즉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을 감지하는 것을 돕는 특정 영역이 잠을 잘 때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청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의 5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는데 그는 모든 감각에 대한 신체 기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각을 담당하는 눈, 미각을 담당하는 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었고 그는 중요한 감각기관인 전정계를 놓치고 있었어요. 전정계는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의 장치예요. 모든 감각이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른 유형의 감각 수용체죠. 예를 들어 피부만 해도 온도, 촉각, 통증, 그리고 자기 수용의 4가지 다른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은 신체 인식인데 팔을 등 뒤로 움직여도 그것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아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가 아니라 3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균형 감각, 온도, 갈증,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감각이 포함됩니다. 가끔 손가락 마디를 꺾는 것을 좋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잠재적인 손가락 관절 문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은 아마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니까요.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뚝 하는 소리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액체인 관절낭에게 거품이 터질 때 발생해요. 식사를 거하게 해도 여전히 수영하러 갈 수 있어요. 쥐 안 날 거예요. 이 오해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과식을 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수영하러 가면 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식사를 많이 한 직후에 수영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 가도 안전해요. 심지어 수영 시간 얼마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작은 간식을 먹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몸에 털을 밀 때에 털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털의 색깔, 두께 또는 성장 속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면도를 한 후에 털이 뭉툭해져서 모낭에서 이전보다 더 어둡고 거칠게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저 착각이에요. 털이 다시 자라게 되면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체온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온의 변화에 있어서 머리, 가슴, 얼굴이 확실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 만약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든 바지를 입지 않고 외출하든 추운 건 똑같을 거예요.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열을 잃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외출할 때 종종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목류병 환자를 깨운다고 해도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목류병 환자가 놀라서 깨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때때로 자면서 하면 안 되는 일, 요리나 운전을 하게 두는 것보다는 깨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그저 침대로 돌아가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요.